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 식사 두 번째 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정보는 재미와 교육용이며 저는 의사지만 여러분의 주치의는 아닙니다. 건강 상담은 담당 의사와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파트죠. 누가 언제 어디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식사에 관한 재밌는 논문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논문들이라고 하면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죠. 과학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를 꼽으라면 두 개가 있죠. 양대산맥, Nature와 Science. 의학계에도 똑같이 양대산맥이 있는데요. 하나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이고요. 두 번째는 JAM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이렇게 두 개의 학술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NEJM에서 논문을 가져온 걸 시작으로 해서 자마에서 가져온 논문으로 이야기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져온 논문은 식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언제 식사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건데요. 이걸 얘기하려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대체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건강에도 또 노화 방지에도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쓴 논문이에요. 이건 리뷰 아티클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실험들, 동물 실험, 또 뭐 인체 실험,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쓴 건데 이분들의 주장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다뭐 건강, 노화, 그리고 질병 예방 이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상당히 잘 썼고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게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간헐적 단식을 보면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기초적인 걸 보게 되면 간헐적 무슨 뜻이냐? 어떤 기간에 반복을 한다는 거죠. 항상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이때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했다가 그래서 단식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크게 방법을 얘기를 하면 하나는 여기 시계 나온 거 있죠. 뭐 12시부터 6시까지 그때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안 먹겠다. 뭐 더 줄일 수도 있겠죠. 뭐 1시부터 5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단식,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또 두 번째 방법은 기간을 조금 더 늘려요. 뭐 한 달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뭐 5일 정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니면 뭐 1년에 2주 정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단식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에도 많이 유행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알아봤더니 네이버에 박홍일 박사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봤더니 큰 틀이 세 개 있는데 가장 큰 축이 간헐적 단식이더라고요. 나머지 저탄고지랑 유산균, 쉐이크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환자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서 살을 많이 뺐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비만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살을 뺐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이게 계속 쫄쫄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연구 결과 이 논문을 보면 간헐적 단식이나 그냥 칼로리를 낮춰서 먹는 방법, 이, 이 방법 두 가지를 봤을 때 배고픔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배고픔도 훨씬 적고 생활하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훨씬 적고 또 일하는 스케줄에 식사하는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오해킹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이렇다 해도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이 식단이 자기 몸에도 맞고 자기 일정에도 맞기 때문에 특히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장점이 더 많은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다만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논문도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전에 이야기했던 level of evidence를 따지면 1이에요. 근거도를 따지면 1이니까 가장 높은 신뢰도죠.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건데 이건 비만이신 분들을 모시고 한 그룹은 간헐적 단식, 또 다른 그룹은 칼로리를 줄이고 단식 없이 먹어도 되는 식단을 실행했을 때 이 두 그룹 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한 여러 가지 실험을 다 같이 모아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결과를 따르면 실제로 두 가지 방법 다 살을 빼는데 큰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간헐적 단식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여기 결론만 가지고 왔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lean body mass 뭐냐면 제지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총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만 빼고 있는 몸의 체중이 어떻게 되냐 봤을 때 뭐 근육, 뼈, 인대 이런 거에 무게만 재는 거겠죠. 이런 것들 무게만 쟀을 때 간헐적 식단을 하신 분들이 좀 더 제지방량이 주는 걸로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데 말이죠. 이게 왜 단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무게가 줄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논문은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사망률과 몸의 근육량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first quartile이라고 나오죠. low first quartil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량이 가장 적은 25%의 사람들은 twofold increase in total mortality. 사망률이 다른 정상 근육량이 있으신 분들보다 사망률이 2배가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죠. 이것도 근육량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논문이에요. 이건 보면 손에 힘 있죠. 악력이라고 하죠. 손의 악력이 낮은 20%의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을 비교한 건데요. 비교보면 여기 남자, 여자, 또 정상, 그리고 낮은 사람, 정상, 낮은 사람 봤는데요. 이 하위 20%의 그룹이 봤더니 남자의 경우 사망률이 보통 악력이 정상인 사람에 비교해서 2.2배에서 2.7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요. 여자의 경우 더 심하죠. 2.5배에서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요. 이 모델 1과 모델 2가 뭐가 다르냐면 모델 1은 나이에 따라서 힘이 다르고 사망률이 다르니까요. 이 나이에 따라서 이미 이것들을 조정을 조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 1은 그랬지 모델 2 이제 fully adjusted 말이 이건 뭐냐면요. 교육 또 결혼 또 이제 부의 정도 뭐 담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뭐 담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상관관계를 어, 다 계산을 했을 때도 그래도 이것들이 어떻게 나왔더니 악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 얘기해 보면은 어, 근육량이 중요하고 또 힘의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나 뭐 다른 간헐적 단식 식단이 간헐적 단식 사용하는 식단이 되게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박용수 박사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기 저탄고지가 나서 잠깐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탄고지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제가 현대에 있는 식단을 봤을 때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거든요.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인의 식사를 보면 탄수화물이 가득하고 뭐 지방은 이제 뭐 동맥경화도 오고 안 좋다. 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또 고기는 몸에 안 좋다 해서 탄수화물로 많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지방 중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단백질에 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언제와 여기에 그 질문하는 것과 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자, 미국과 캐나다에는 영양 권장량을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나이에 따라서 단백질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먹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보면 옛날부터 단백질 아니면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양이 어린아이와 어린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나이에 대해서 섭취하는 양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보통 성인들은 단백질 함량을 체중 1kg당 0.8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진짜 많이 나가서 뭐 100kg다 이러면 80g 정도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거죠, 단백질을. 그리고 몸무게가 뭐 50kg 정도 다르면 이거 절반인 단백질 40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65세 이상인 경우 이 단백질 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1g에서 1.2g 정도로 단백질 섭취하는 게 1kg당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운동을 하시면 1.2g 이상, 또 지병이 있으신 경우 1.2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65세 되신 분들 중에 질병이 하나씩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죠. 이 가져온 논문을 리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이 생각들을 여러 가지 논문을 이용해서 주장을 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논문이 얘기하는 주장과 근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과학자들은 전에는 지방이 몸에 안 좋다 그랬다가 지금은 좋다 그러냐? 이러한 리뷰는 그 에비던스가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제일 낮아요. 1, 2, 3, 4, 5라고 했죠. 이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만 저는 단백질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하는 이유가 한국인 식단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기본 식사예요. 기본 식사에 이거 보시면 단백질이 정말 적고 탄수화물이 많아요. 물론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지만 식사에 흰쌀밥 이런 거는 뭐 매번 먹잖아요. 흰쌀밥은 가공식품이잖아요. 또 그냥 다 탄수화물이죠. 뭐 현미 이런 거는 조금씩 그래도 단백질도 있고 하지만 이런 백미들은 아예 단백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보여요. 한국인들은 그래도 다행히도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들 섭취하게 하는데 그래도 단백질을 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을 70kg에 65세 이상이 섭취하는 단백질로 봤을 때 삼겹살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70kg니까요. 뭐 1.2g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뭐 1kg당 1.5g 드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1.2g이라고 생각했을 때 삼겹살 1인분이 200g 정도니까요. 하루에 4.6인분의 삼겹살을 매일매일 드셔야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삼겹살을 4.6인분, 5인분씩 드시라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첫 번째 언제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간헐적 단식이 젊은 분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인지 추천할 수 있는 식단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이라는 게 몇 살부터인지도 사실 이야기가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간헐적 단식이 칼로리 조절과 체중 관리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또 생각을 해서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겠다면요, 저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거는 fast mimicking 다이어트라 해서 단식인 것처럼 하는 식단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칼로리를 많이 단축한 거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건강에 사실 좋다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시죠. 이렇게 해갖고 그 간헐적 단식이긴 하되 아예 단식이 아닌 fast mimicking 다이어트, 음식을 섭취하는 낮은 칼로리를 시행했을 때 살도 빠지고요, 혈압도 좋아지고 또 혈당도 좋아지고 그 외에 많은 지수들이 콜레스테롤도 많은 지수들이 되게 좋아졌다. more beneficial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근육량이 진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질문, 어디에서를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디서라는 질문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배웠던 거를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먹어라. 제가 잠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뭐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분들이 음식을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이 음식 너무 빨리 먹으니까 저도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식사할 때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 입에다가 후루룩후루룩 쑤셔놓고는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시간의 한계, 압박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먹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국 분들이 사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레지던트 때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논문은 비만이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밌는 실험이에요. 진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명상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거를 마인드풀니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식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본 거예요. 진짜 재밌죠? 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재밌게도 이런 거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낮아졌고요. 당연하죠. 스트레스 푸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이걸 했던 그룹은 체중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유지가 됐지만 체중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재밌죠?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다른 논문인데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음식을 더 많이 드시는데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냐. 여기 보면 overall food intake relationship,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increased consumption of unhealthy food,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decreased consumption of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은 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우리 사실은 땡기는 음식들이 뭐 건강한 뭐 야채, 브로콜리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일하다가 바쁘면 길가 지나가다가 뭐 호떡도 사 먹고 붕어빵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건강한 음식 사서 뭐 요리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요리할 필요가 없는 과일들 이런 거 사서 꺼내기 이런 거 잘 안 하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쫓기듯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사 관련된 질병들만 얘기를 하면 장을 생각하면 염증성 장질환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식도염이라던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요. 심장 그림이에요. 심장에 보면 여기 대동맥이 보이시죠? 여기 지나가는 대동맥. 이 대동맥을 보면 여기 뒤에 바로 기도가 있어요. 여기 기도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 기도랑 식도가 대동맥 뒤에 있는데 이제 식도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을 삼켜도 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돼요. 이걸 잘 삼키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근데 바쁘게 정신없이 식사하는 게 버릇되면 꿀꺽꿀꺽 넘게 되잖아요. 씹지 않고 그냥 크게. 그러면 나중에 식도 기능이 떨어지면 장연동이라고 해서 음식을 점점점 이렇게 물구나무서도 음식이 들어갈 수 있게 장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대동맥 같이 대동맥 이 주변에 식도가 얇아지는 곳에 음식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식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디에서 먹냐 했을 때 저는 편안한 곳에서 드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식사가 즐거운 것들이 되게 큰 축복이에요. 어디서 먹냐? 이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와 대화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음식의 맛도 즐기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급하게 음식을 때려치우는 거. 제가 레지던트 그랬거든요. 잠도 잘 안 자고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쑤셔놓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그게 건강하였던 습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가르치는 의사가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좋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조그맣게 정확하게 나눠서 여러 가지 증거를 드렸는데 이 식단이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큰 틀을 짜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기에는 어, 어려운 부분도 많다. 어렵다는 게 이제 복잡하다는 거,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논문은 뭐냐면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논문을 가지고 가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키토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게 애킨즈 다이어트라고 해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 전에 제가 의대생 때는 올니시 다이어트라 해서 채식, 고기를 안 먹는 채식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게 건강하다. 그리고 뭐 그 기간 때도 맞물려서 웨이트 와처즈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광고를 하고 그 회사도 운영하는데 참여했던 웨이트 와처즈라고 칼로리 중심의 포인트 제로 음식을 먹는 웨이트 와처즈도 상당히 유행했고요. 또 그 전에는 좋은 다이어트라고 탄수화물은 몇 프로, 뭐 단백질은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존을 짜갖고 식사를 하는 좋은 다이어트 이런 것도 유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을 이런 다이어트들을 하신 분들은 이것만이 진리다.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끝내는 논문은요, 이 자마에서 가져온 논문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결투죠. 쇼부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것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룹을 나눠서 이 네 그룹으로 나눴을 때 체지방, 체중 그리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어, 위험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어떠한 식단이 진짜 최고였을까 봤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단이 최고였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의학의 양대산맥이라는 자마에서 나온 이 논문은 모든 사람이 이 시가가 최고로 강하게 주장하지만 이 네 가지 다이어트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식사를 음악에 비유하고 싶어요. 음악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떠한 큰 틀이 있죠.
또 박자가 있어요. 뭐 4분의 3 박자, 뭐 8분의 6 박자, 뭐 이렇게 박자가 있죠. 그리고 크게 흘러가야 할 템포가 있고요. 또 1악장, 2악장 내에 여러 가지의 지켜야 될 규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규율들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이 화음을 이루면서 음악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갖고 똑같은 음만 똑같은 박자에서 계속 낸다고 하면 이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도 없고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냥 소음일 뿐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섞어서 아름다워진 게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음악을 최악이거나 최고로 만든 사람은 이 음악가들이겠죠. 뭐 작곡가, 지휘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와 또 바이오해커이신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최악의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아무리 나쁜 환경이 있어도 그거를 최대한 좋게 먹을 만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식사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것만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이 음식은 항상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독소균들이 가득한 뭐 썩은 음식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공식품은 안 먹으면 좋지만 저는 가끔씩 쌀밥 드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김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소금량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지만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김치랑 라면, 삼겹살 해서 한두 번 드시는 거 뭐 장점도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얘기한 그 큰 틀, 예를 들면 칼로리를 적정 수준 유지하고 그리고 오늘 과식했으면 내일 간헐적 단식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먹는 식단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백질량을 늘려서 이 밸런스를 지킬 수 있고요. 또 현대에는 초가공식품이나 설탕, 뭐 액상과당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조금 먹었을 때 힘이 나고 좋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 야채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먹는 거. 이런 것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 사실 식사가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에 대한 엄청난 즐거움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어디서 만나면 커피 마시러 가던가 식사하러 가던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 식단에 관해서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것 이것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10분짜리를 여러 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식단도 사실은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